2024년 8월 새로운 에일리언 시리즈 영화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전작인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후로 약 7년 만이자 에일리언 시리즈의 7번째 영화가 개봉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작품은 1979년에 개봉한 에일리언 오리지널 시리즈의 1편과 2편 사이에 시간대를 가진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프리퀄 시리즈 작품들과 이야기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7년에 개봉한 두 편의 프리퀄 시리즈가 흥행 면에서나 작품성 면에서도 큰 호평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원작자인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번 에일리언 로뮬루스를 원작의 본질과 스타일에 충실한 영화라고 인터뷰한 바 있죠. 그만큼 이번 영화를 통해서 폐쇄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외계 생명체와의 처절한 사투라는 에일리언의 기본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디오 보는 남자의 영화 TMI에서는 총 7편에 달하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영화 제목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45년간의 에일리언 영화가 한 번에 정리되는 시간이 되실 테니 꼭 끝까지 감상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셨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에일리언이라는 SF 호러물의 영화가 제작된 그 배경에는 당시의 공포와 SF 장르를 포함한 영화 산업의 발전 그리고 창의적인 영화 제작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일리언의 시나리오 작가 댄 오베너는 원래는 듄 시리즈의 영화화에 참여했다가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그의 친구 로널드 슈셋과 함께 에일리언의 초기 시나리오를 구상하게 됩니다. 사실 오베너는 그 이전에 B급 공포영화 장르의 거장 존 카펜터와 SF 코미디 영화 다크스타를 함께 작업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이 에일리언의 기초 아이디어가 되었던 것이죠. 영화 다크스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에일리언과 매우 흡사해 보이네요. 오베너는 듄 프로젝트에서 HR 기거를 만나게 되었고 프로젝트가 취소된 후에도 그의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에일리언의 영화 제작이 확정되고 리들리 스콧이 연출을 맡게 되자 그에게 HR 기거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기거의 작품 네크로놈 4를 통해 외계 생명체의 이미지와 영화 전반의 미장센을 만들어간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에일리언 1편은 22세기 중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이 시점에서 이미 여러 행성을 탐사할 수 있을 정도의 우주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행성의 식민지화와 우주를 광범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갖추게 되었죠. 에일리언의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악역은 사실상 제노모프라 이름 지은 에일리언 생명체가 아닌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인류의 거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실험과 탐사를 서슴지 않으며 제노모프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면서 외계 생명체와의 사투만큼이나 인류와 기업의 탐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재미있는 점은 인간과 매우 흡사한 AI 안드로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과 에일리언 사이의 갈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 작품마다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에일리언의 애쉬와 비숍을 손꼽을 수 있죠. 게다가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에선 안드로이드 데이빗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또한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통해 인류의 창조자인 엔지니어의 존재를 다루며 세계관을 확장시켜왔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는 공포와 SF 장르를 결합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 후속편과 소설, 만화,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확장된 거대한 프랜차이즈인데요. 영화를 위주로 대표적인 시리즈 작품을 소개하자면 1979년에 리들리 스콧 감독, 시고니 위버 주연의 첫 번째 영화 에일리언이, 이후 8년 뒤 1986년에는 원작과 이어지는 스토리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에일리언즈, 다시 6년 뒤 1992년 시리즈의 내용을 이어가는 데이빗 핀처 감독의 에일리언 3, 5년 뒤 1997년 죽었던 리플리가 복제되어 등장하는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에일리언 레저렉션, 이후 스피노프 작품으로서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가 각각 2004년과 2007년에 선보였죠. 더 이상의 에일리언 시리즈는 없을 것이라 여겼던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2012년 에일리언의 프리퀄 시리즈가 시작되었고 다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을 맡아 프로메테우스, 2017년 에일리언 커버넌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뒤인 2024년 드디어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공개된 것이죠.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영화의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 화물선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들이 미지의 신호를 받아 LV-426 행성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외계 생명체의 알을 발견하게 되고 알에서 뛰쳐나온 페이스허거는 승무원 케인의 얼굴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후 외계 생명체가 케인의 몸을 뚫고 나와 승무원들을 해치고 주인공 엘렌 리플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이 외계 생명체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되죠. 여기에서 에일리언은 외계 생명체를 뜻하면서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와 경계를 상징합니다. 에일리언은 다른 말로 낯선 존재 또는 이방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영화에서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들은 에일리언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즉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지칭한 것 이상으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한 상황의 두려움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영화는 인간과 에일리언의 사투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질문도 던집니다. 에일리언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원과 진화를 갖고 있으며 곧 과학적인 호기심과 때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는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탐구와 경이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까지의 시리즈의 근간을 이루며 모든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에일리언의 후속편 에일리언즈에선 주인공 엘렌 리플리가 외계 생명체와 치열한 싸움 끝에 동면 캡슐에 들어간 이후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리는 구출되었지만 자신의 딸은 이미 사망한 지 2년이나 지난 뒤였죠. 구출된 이후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경고를 해보지만 이미 그 생명체가 발견됐던 LV-426 행성엔 식민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식민지와 연락이 끊기자 그곳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리플리와 군대가 LV-426 행성으로 향하는데요. 물론 그 이면에는 웨이랜드 유타니사에서 에일리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리플리를 일부러 참여시킨 것이었습니다. 에일리언즈에선 수많은 에일리언들과 마주하게 된 리플리와 해병대원들이 치열하게 싸우며 생존을 위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일리언의 알을 낳는 퀸 에일리언이 등장해 영화사의 명장면을 남기기도 했죠. 당시만 해도 속편을 잘 제작하지 않던 미 영화계에서 이례적으로 에일리언의 속편을 제작하기까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SF 호러 무비의 시초와 같은 영화 에일리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0세기 폭스사는 에일리언 2를 제작하길 원했고,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곧 영국 스태프들의 반발에 부딪히죠. 에일리언은 영국에서 촬영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캐나다인이었고, 심지어 그가 누군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이 어떤 감독인지 증명하기 위해 상영관에서 터미네이터를 틀어줬지만 스태프들은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하죠. 다행히 스태프들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이어준 건 다름 아닌 엘렌 리플리 역의 시고니 위버, 스태프들을 잘 다독인 끝에 속편인 에일리언즈가 제작될 수 있었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후 어비스, 터미네이터 2, 타이타닉, 아바타 등 역사의 한 획을, 아니 여러 번 획을 그을 만한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에일리언즈는 1986년 국내 개봉 당시 에일리언2로 소개되었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2가 붙은 것이 아닌 복수를 뜻하는 S가 붙어 에일리언즈가 되는데요. 그만큼 전작에선 완벽한 미장센을 통해 비주얼과 정적인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연출로 예술작품에 가까운 공포영화였다면, 에일리언즈에선 큰 스케일과 화려한 비주얼, 감동적인 각본을 가진 훌륭한 액션 영화란 큰 차이가 있죠. 사실상 다른 장르의 영화라는 의미를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에일리언이 등장한다는 가벼운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개체수의 싸움을 넘어서 전체 종족에 대한 위협을 다루고 있으며 외계 생명체의 등장이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더 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1992년에 개봉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데뷔작이자 세 번째 에일리언 작품에선 에일리언즈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퀸 에일리언과의 마지막 사투를 끝으로 리플리와 힉스, 뉴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비숍은 우주선 술라코에서 탈출하던 중 탈출선이 황폐화된 교도소 행성 피오리나 161에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불시착하던 과정에서 힉스와 뉴트는 사망했고, 남성 죄수들로만 이루어진 철저히 격리된 교도소 행성에서 또다시 에일리언을 마주합니다. 사족 보행을 하는 에일리언 하나가 이 교도소 행성의 죄수들과 리플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리플리는 자신의 몸 안에 케인과 같은 에일리언의 배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에일리언은 리플리를 해치지 않았죠.
리플리와 제수들은 생존을 위해 힘을 합쳐 싸웠지만 그녀는 에일리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 리플리의 최후의 결단과 희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 세븐, 파이트 클럽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작품이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은 에일리언 시리즈의 전통적인 공포와 SF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인물 간의 갈등과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는데요. 시각적인 스타일과 리플리의 복잡한 캐릭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주었고, 리플리의 희생은 영화의 핵심 주제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화 에일리언 3는 에일리언즈와 마찬가지로 사실 단순하게 숫자 3을 표현하고 있진 않습니다. 읽을 때는 3로 읽겠지만 정식 표현은 에일리언 세제곱이죠. 숫자 3은 에일리언 3부작의 완성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에일리언의 등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화 본편에선 피오리나 161 행성에 불시착한 뒤 탈출선에 있던 페이스 허거가 개를 숙주로 하여 사족 보행을 하는 에일리언이 탄생하는데요. 스페셜 에디션에선 소를 숙주로 하는 등 숙주의 유전자를 매개로 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태어난다는 에일리언의 생태를 정확하게 그려냈죠. 그리고 이는 이후의 다른 시리즈에서도 핵심적인 세계관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리플리의 희생으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을 뒤로하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한 영화 에일리언 레저렉션이 공개됩니다. 레저렉션이란 단어 그대로 죽었던 리플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단순히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에일리언의 특성을 일부 가진 채로 복제되어 새로운 존재로서 돌아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부활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그녀와 에일리언의 존재, 정체성이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뉴본 에일리언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닮아있는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과정 역시 아래서부터 시작해 숙주의 몸을 통해 성장하는 기존과는 다르게 퀸 에일리언의 자궁에서 태어나는데요. 리플리를 자신의 어머니라 생각하며 리플리 역시 뉴본 에일리언을 없애야만 할 때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모성애가 아직 남아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에일리언 레저렉션의 핵심 스토리는 복제 인간이 된 리플리의 몸속에서 퀸 에일리언을 꺼내고 이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에일리언을 마치 사냥개처럼 길들이려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리플리와 함께 우주선에 탑승한 다른 승무원들은 에일리언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다시 싸워야만 했죠. 그리고 결국 우주 해적들과 합류해 우주선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마지막까지 쫓아온 뉴본 에일리언을 없애며 간신히 지구로 불시착합니다. 물론 이미 지구는 황폐화된 상태, 그녀의 마지막 모습에서 지금까지 에일리언과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스스로 희생했으나 복제되기까지 한 리플리를 이제는 진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는데요. 그만큼 20년 가까이 에일리언 오리지널 시리즈를 이끌어온 리플리라는 캐릭터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에일리언 오리지널 시리즈는 매 작품마다 감독이 바뀌었고 그 때문에 영화의 스타일과 미장센, 철학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시리즈를 하나의 우주 대서사시로 만들어준 것은 역시 엘렌 리플리 역의 시고니 위버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엘렌 리플리라는 캐릭터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영화 산업에서 여러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만 해도 헐리우드에서 보기 드물었던 강렬한 카리스마와 액션, 결단력 있는 여자 주인공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만들었죠. 이후에 많은 SF 장르를 포함한 액션 영화들에서 여성 캐릭터의 묘사 방식을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배우가 영화의 주연을 맡아도 상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영화계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영화 속에 강렬하고 강인하면서도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엘렌 리플리와 그녀 그 자체였던 시고니 위버의 연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에일리언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은 프리퀄 시리즈가 2012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에일리언 1편에서 30년 전의 시점을 다루고 있어 영화 제목 또한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단독으로 프로메테우스란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작품은 제노모프라는 외계 생명체가 아닌 에일리언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의문의 우주선과 그 안의 스페이스 자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함선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무슨 일이 있었기에 LV-426 행성에 불시착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에일리언 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등 2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에일리언 시리즈의 팬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죠. 특히 스페이스 자키의 진짜 정체가 공개되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었기에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재미있고 독특한 설정이었죠. 프로메테우스는 21세기 209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류가 자신들의 기원을 찾기 위해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화 초반부에 인류의 기원에 대한 힌트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원시 상태의 지구 어느 강가에 인간과 흡사한 모습의 외계인이 검은 액체를 마시고 물속으로 떨어져 분해되며 그의 DNA가 지구 생태계로 확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기원이 외계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엘리자베스 쇼 박사와 찰리 할로웨이 박사는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한 별 지도를 바탕으로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아 우주로 향하는데요. 그들의 탐사선 프로메테우스-5는 LV-223에 도착하고 인류의 조상 혹은 엔지니어라 불리는 인류의 창조주와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대부분 시체로 발견되어 종족이 멸종한 것으로 추측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는 사람들을 감염시켜 괴물이 탄생하죠. 제노모프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기에 검은 액체에서 비롯된 다양한 괴물이 등장하고 엘리자베스 쇼 박사 역시 감염된 끝에 자신의 배에서 트랄로바이트라 부르는 외계인의 유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데이빗은 냉동 상태의 엔지니어를 깨워보지만 곧 웨이랜드와 부하들을 살해하고 데이빗마저 단숨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검은 액체를 지구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우주선을 작동시키지만 프로메테우스호와 우주선이 충돌하며 엔지니어의 계획을 무산시키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쇼 박사와 데이빗은 엔지니어가 왜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는지를 묻기 위해 그들의 우주선을 타고 그들의 세계로 향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는 인류의 탐사선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어 문명을 발달시킨 티탄 신의 이름을 뜻합니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금기를 깨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는데 불의 사용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월등한 존재가 될 수 있었죠. 진화를 거듭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며 모든 생명체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지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기도 하는데요.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 시작된 인류의 진화와 저항의 이야기는 곧 영화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인류가 자신의 창조주를 찾기 위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이야기로서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과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곧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결과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프로메테우스는 단순한 공포영화 이상으로 그리고 기존의 에일리언 시리즈의 세계관에서 더 앞선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물론 시각적인 스케일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화려해졌는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은 공포와 SF 장르를 결합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상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탐구를 시도합니다. 영화 제목을 통해서 주제와 메시지가 잘 드러나며 이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2017년엔 프로메테우스의 직접적인 후속작으로서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개봉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2,000명의 개척민을 태운 우주선 커버넌트-5는 목적지인 오리가이6 행성을 향해 항해하던 중 미지의 신호를 받고 경로를 변경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사건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데이빗과 동일한 안드로이드 월터가 함께하고 있었죠. 이 행성은 표면적으론 낙원처럼 보였지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대원들을 숙주로 하는 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 네오모프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낙원 같았던 이 행성은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은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빗. 그는 생명체를 창조하는 위험한 실험을 이곳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프로메테우스에서 함께 살아남은 엘리자베스 쇼 박사 역시 그의 실험체가 되어 있었고 인간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안드로이드 데이빗과 그가 만들어낸 괴 생명체들로 인해 다니엘스를 제외한 모든 승무원들이 사망합니다. 월터도 다니엘스와 함께 데이빗에 맞서 끝까지 싸웠지만 마지막에 행성을 탈출했던 건 월터가 아닌 데이빗이었죠.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항상 주요 역할로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안드로이드는 인간이 창조해냈고 그런 안드로이드 데이빗은 인간인 웨이랜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창조주는 당신이고 당신은 결국 죽는데 당신의 창조주를 찾는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이때 웨이랜드는 그에게 뜬금없이 차를 가져오라 명령하는데 이때부터였을까요? 자신은 노예가 아니며 생명체를 창조하는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결국 검은 액체를 통해 모든 엔지니어를 멸망시키게 되죠. 영화는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려는 시도 속에서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공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조의 한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빗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인류의 욕망과 그것이 초래하는 비극을 강조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데이빗의 행동과 그의 창조에 대한 집착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데이빗은 인간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계약 또는 언약을 뜻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성한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커버넌트 5가 새로운 행성에 인간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것 또한 인류의 약속이자 희망이며 새로운 터전을 만들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커버넌트 5의 승무원들은 약속했던 오리가의 6 행성이 아닌 약속을 깨고 미지의 신호를 따라 탐사를 하는데요. 인류가 자연이나 신과 맺은 계약 또는 약속을 어겼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영화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흥행면에서 큰 실패를 하고 난 이후 더 이상의 영화 제작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우리에게 영화 맨 인 더 다크로 잘 알려진 페데 알바레즈 감독이 맡아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가는 인간과 외계 생명체 간의 생존 싸움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전 두 편의 프리퀄 시리즈에서 다뤘던 인류의 창조와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기존 시리즈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에일리언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이며 정확히 전 시리즈의 딱 중간 시간대를 다루면서 에일리언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죠. 이는 로뮬루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뮬루스는 로마 신화에서 로마의 전설적인 창시자이자 초대 왕으로 쌍둥이 형제 레무스와 함께 늑대에게 키워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무스는 결국 형제를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죠. 영화에서 로뮬루스는 우주정거장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함선의 문양에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두 아기 레무스와 로뮬루스가 보이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로마 신화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번 작품이 창조와 파괴, 인류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암시가 되기도 합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이야기와의 연결고리도 제시하는 등 진화된 새로운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로뮬루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생존에 관한 테마는 에일리언 시리즈와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싸움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니까요. 지금까지 총 7편에 달하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영화 제목의 의미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20분이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댓글로 부연 설명이나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비디오 보는 남자였습니다.